상위 1% 워킹맘 첫 번째 공개 방송 뇌과학의 신비. 공부는 DNA. 정말 공부는 원래 타고난 DNA가 있는 걸까요? 뇌과학은 DNA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5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선생님 함께합니다. 나코치 미래인재연구소 강민정 대표, 경성대학교 최재우 교수,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뇌과학 얘기를 할 거라서요. 신경과 전문의 한 분을 모셨어요. 해동병원 신경과의 류상효 과장님 함께합니다. 자, 상위 1% 워킹맘 첫 번째 공개 방송 장소는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공해 주셨고요. 뇌과학의 신비, 공부는 DNA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화번호 하나 제가 불러드릴게요. 입력하시고요. 문자를 보내세요. 그럼 누가 보냈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고 제가 상담을 우리가 같이 의견을 만들어 볼게요. 스타벅스 이런 거 쏘셔도 되죠? 스타벅스 안 쏩니다. 네. 저기서 쏘시라고. 상위 1% 워킹맘 팟캐스트 이렇게 하셔갖고 저장해 놓으시고요. 문자로 나 이거 꼭 질문하고 싶다 하시면 보내세요. 그럼 제가 이거 받아가지고요. 보내신 분 성함은 말하지 않고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조금 해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왕이면 이라는 우리나라 한국말 있죠. 그래서 기왕이면 아이가 행복하면 좋겠고, 기왕이면 잘하면 좋겠고, 우리 부모 세대도 우리한테 내 행복이 아니라 너 행복하라고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야라고 키우셨는데, 제가 해외에서 많이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았더니 공통점 안에 항상 엄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엄마도 그냥 엄마가 아니고요. 나를 한 걸음 뒤에서 격려해준 엄마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공통적인 언어가 나오지? 아까 박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부딪히지 않고 한 걸음 뒤에서 그 아이를 보고, 부딪히지 않고 용기 주고, 가끔 그럴 때 애들이 너무 노력 안 해서 막 속상할 때 야단치기 전에 부딪히지 않고 한 걸음 뒤에서 그 순간을 꿀꺽 삼키니까 뭔가가 돌아오더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안 부딪힐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그럼 당연하죠. 부딪히고 나서 잘 푸시면 된다는 걸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부딪힐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부딪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감정을 먼저 왜냐하면 아이가 열받고 나면 열받았을 때 인지가 닫혀버리니까 아무런 정보를 줄 수가 없으니까 안 받아들여야 하니까. 기다려도 되고 그 당시에 가서 말해도 돼요. 근데 아이가 받아들일 만할 때는 말하면 되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어떤 감정으로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물어봐주고 들어주는 시간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게 뇌가 열린다는 거죠. 그렇죠. 원하신다면. 열려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고 나면 아까의 일을 좀 더 이야기해보고 또 부모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존심상해서 인정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정이라기보다도 뭘 이야기하시면 되냐면 그 비굴하게 뭘 해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줄 정도의 소통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잘못됐으면 약간 아빠가 좀 과하게 화낸 것 같아. 제가 잘하는 거거든요. 과하게 화낸 것 같아. 그렇게 좀 풀어주면 오히려 상처가 잘 안 될 확률이 있는데 문제는 덮고 넘어갈 때 상처가 많이 된다라는 거죠. 네. 또한 이제 사실 저는 어머님들을 보면서 20년 전에 이렇게 제가 정말 이런 자리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쫓아다녔어요. 저는 입시 아가씨 때부터 입시를 했고, 아이를 낳을 때도 우리 아이는 엄마라는 말보다 선생님이라는 말을 먼저 이렇게 한 경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한 순간 이런데 교육 장소를 엄청 많이 쫓아다니면서 갈 때마다 이제 눈물 쭈르륵 쏟고, 얘기 들으면 내가 왜 그랬을까 막 땅치고, 그리고 나가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이 약발 받아서 애한테 잘하다가 이제 또 과거의 습관이 막 올라오면서 이렇게 스파르타드 엄마로 다시 변화되고. 네. 보통의 엄마. 그러면서 사실 오늘 저는 여기 앉아 있으면서 예전에는 우리끼리만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어머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저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됐고, 어머님들 이 시간에 이 야밤에 어떤 상황을 다 뒤로 하시고 오셨는지 눈에 보여요. 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뿐이 없는 그런 애절한 간절한 마음이 보이고, 사실 저는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죄책감 정말 많았거든요. 왜? 내가 뱃속에서 저는 애가 유산되길 정말 바랬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임신을 해보는 그게 옆으로 누울 수도 없고, 환영받는 아이도 아니었고, 일은 또 계속 해야 됐고, 정말 얘만 없으면 너무 막 그 아가씨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막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 애가 그냥 유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픈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픔을 한 10년을 넘게끔 가지고 사실 살면서 이런 부모 교육, 저런 교육, 아동 발달 교육 이렇게 다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죄책감 솔직히 말하면 사라진 지 한 3, 4년뿐이 안 됐어요. 저는. 그리고 아까 사랑, 오늘의 주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의 행복, 저는 아이의 행복은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처음부터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부족하건 정상이건. 그래서 어머님들이 죄책감을 저는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죄책감이 오늘 이 비 오는 밤 여러분을 일로 이렇게 모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부족함, 저처럼 저는 철부지 엄마라는 닉네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답지 않거든요. 정말 철딱선이 없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데 저처럼 철없는 엄마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엄청 철이 빨리 들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저는 욕도 되게 잘해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는 엄마만 욕 안 하면 돼 하면서 애들이 지들끼리는 씨발 존나 이런 거 다 하는데 네 저한테 저는 그걸 더 능가하기 때문에 막 저를 더 창피하고 제가 처음으로 우리 딸한테 선물 받은 책이 엄마 밥 좀 해라는 동화책이었어요. 밥을 하도 안 해서.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둘째 아이가 심리학을 막 빠져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독특하게 이제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왜 심리학을 전공을 해? 그 비전도 없고 그거에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하는 말이 예,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딸아이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엄마의 눈으로 판단했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너무 나한테 상담을 많이 해서 제가 사실은 재혼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아이를 오늘 사연들이 구절절하시네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남편 없이 이렇게 살면서 어쩔 때는 아이가 남편 같았고, 근데 딸은 여기 딸 있으신 분, 여러분들의 노후는 밝아요. 네, 밝아요. 오! 이런 편견 생성하지 맙시다. 네. 자, 이제 질문을 좀 네. 질문 있으시면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분 볼게요. 아기가 좀 어리다고 하셨어요. 이제 4살인데 자기주도적으로 키워주고 싶다. 근데 아이가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그런지 엄마가 해줘라는 말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좀 잘한대요. 그래서 그걸 들어주고 제가 해줘야 되는지 네가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 그냥 엄마가 해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어디까지 아이한테 수용을 해주냐. 사실 4살이면 이런 게 스스로 쓸 수 있는 나이인가요? 네네, 4살이면 자기 주도성이 만들어지고, 물론 4살 때 만들어진 자기 주도성은 6세 이후에 자기감이 만들어지고 새롭게 강화되어야만 성인까지 가긴 가요. 그러니까 4살 때 자기 주도성은 실제 자기 주도성이 아니라 그때는 아이가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부터 잘해주는 게 좋고 6세, 7세 때 확실히 자기 주도적으로 길러줘야, 그리고 초등학교 때 성인까지 가는 것은 있지만 4살 정도면 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발달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아이가 4살이 딴 아이의 4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4살이지만 남의 4살까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덜 하더라도 일단 가장 간단한 것부터 지가 하게 해주는 경험을 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여기서 엄마가 계속 해주면 아이는 5세 때도 엄마가 해줘, 6세 때도 엄마가 해줄 확률이 있으니까 급진적으로 하면 아이가 적응이 안 되니까 이렇게 네. 하루 쭉 보시고요. 쭉 보시고 오늘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한 가지 정도만 뭐 웬만한 어려운 해주시더라도 그건 엄마가 좀 판단하셔야 되겠고, 헷갈리시면 주변도 좀 물어보셔서 한 가지 정도만 자기가 한번 하게 했을 때 과정을 칭찬해 주시고요. 그죠? 우리 딸 잘했어가 아니라 와 처음 하는 거 너무 열심히 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칭찬도 되게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과정을 칭찬해 주시면서 자기가 하고 나서 약간 뿌듯한 느낌이 있으면 자 선택은 아이가 하게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이게 뭐든 이거 한번 해봐라기보다도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선택은 가능하면 자기가 하고요. 그다음에 작은 성공을 맛보게 하고요. 네. 엄마의 과정에 대한 칭찬이 있고요. 그러면 그것이 약간 강화가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근차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얼마든지 자기 주도성 길러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엄마가 어쩌면은 잘 못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건 나 잘 못해. 엄마가 위축된 감정, 엄마의 불안이 전달. 그게 보여졌을 수도 있다. 엄마의 불안이 전달될 때 가장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엄마의 불안이 곧 자기 불안이 될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엄마가 너무 잘해서 강압적인 불안을 느끼는 것도 있나요? 두 개 다 있을 수도 있죠. 가능하죠. 그래서 네. 내가 혹시 너무 위축되는 엄마인지, 너무 엄마가 다 해버린 엄마인지, 그러니까요. 과부한 엄마인지, 나도 못해하는 엄마인지도 좀 보시고 그 외에 아이의 영양 상태나 발달 상태에 따라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자기 주도성을 길러 보는데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전문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이렇게 하는 건 어떤가요? 좋습니다. 분명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네, 분명히 좋을 것 듣기 같습니다. 전에 예. 무조건 좋답니다. 예,
네, 좋으시대요. 분명히 좋을 것 그냥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하시래요. 네. 아니 이게 아니라 우리 애는 저도 아기가 좀 늦어가지고 이제 45살 됐는데 아기가 이걸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아빠 해봐 그랬을 때 이제 그래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하면서 아기가 조금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아기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건 어떨까요? 비유를요. 예. 그 너무 아빠가 다 해놓고 애 보고 잘했다 그러면 예. 알아. 아이가 그 과정에 대한 기쁨이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기쁨을 조금 느끼게 해주면 예. 같이 해놓고 예. 그 아이가 한 부분을 부각해서 아하. 야 네가 이걸 도와주니까 예.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 같이 성공했네. 그러니까 아. 제가 기회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 있는데요. 7살 아이인데 어쩌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 핸드폰으로 동영상 같은 걸 좀 많이 보여줬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통제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아이들 뇌에 좀 이거 치명타 아닐까요라고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려서 비디오를 보여줘 말어 엄청 말이 많았고요. 요즘 애기들은 태어나면서 이렇게 왼손에는 우유병, 오른손에 SNS를 들고 태어난다면서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 아니면 카페 가도 보여주는 엄마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굉장히 해롭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해롭다고 아는데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지금 세대가 스마트폰을 어릴 때 보고 자란 세대라 결과를 아무도 예측 못한답니다. 다만 지금 예측해 볼 때 많은 연구 결과가 마약 한 뇌랑 같다고 말할 정도로 팝콘 브레인이라고 그러죠. 참을성 없는 뇌, 끈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영상 같은 것들은 아이들에게 짧은 도파민을 전사해줘요. 즉시 좋으니까 아까 말했던 아이들은 바로 파워업된 슈퍼히어로를 원하는 것은 과정 필요 없어요. 과정 없는 즉각적인 짜릿한 도파민이 이제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게 이제 그런 틀로 가두는 것과 아이들이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짜릿한 걸 보면 도파민이 연결되기 제일 쉽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7세 그 아이도 우리도 많이 보지만 7세 그 아이도 어릴 때 좀 살펴보시면 뭔가 좀 더 그 핸드폰을 볼 수밖에 없었던 가정 환경이나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 좀 따져보시면 되고 너무 두려워함으로 확 막아내지는 마시면 좋겠고요.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7세면요. 엄마가 금하는 데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아직 뇌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좀 여유를 가지고 그 아이가 핸드폰을 좀 덜 보고 대신에 다른 도파민이 연결될 만한 좋은 활동.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좀 로우 퀄리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해본 것, 아까 말했던 자기 주도적으로 해본 것, 책 읽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데 재미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도파민을 노출하면 꾸준히 긴 도파민과 연결된 거는 끝까지 갑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좀 다르게 해보시면 어떨까.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네. 마시고 좀 해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아이가 우울해서 볼 수도 있거든요. 역시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분별할 수 있는. 7살도 우울하군요. 그럼요. 여러분 그 1살, 2살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잘 보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좀 제안하시면 좋겠고 다른 분도 좀 신경과적으로 역시 신경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정신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아주 격려해 주시는데 물론 뇌의 여기는 아주 싹둑 잘라. 예, 안 싹둑 좋다. 잘라서 과학적으로는 안 좋은데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자라면서 어쩌라는 거세요? 변하니까. 네. 예. 질문하신 어머님 분명히 답 알고 있어요. 이 질문을 한 거는 뭐냐 하면 이미 본인은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위 말하는 전문가 같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동요받고 싶고 긍정받고 싶고 지지받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제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야금야금 찌끔찌끔 하는 건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응? 그냥 저라면 만약에 저라면 징글징글하게 한번 그냥 또 밥도 안 먹고 애가 그렇게 할 때까지. 그리고 중요한 건 엄마가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으면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다 나쁘고 이렇게 해서 나쁘고 저렇게 나쁠 수 있어요. 애 버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할 때까지 가면 뇌가 신경과적으로 신경과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될까요? 정신과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 방법은 옳지 않다. 두 분이 보실 예전에 때.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에서 그 연예인 딸이 그러한 것에 이제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그때 유명한 정신건강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분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분리를 하니까 10분, 20분 지나니까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배가 아프듯이 막 아픈 분단 증세처럼? 예, 예. 아픈 것처럼 막 뒤틀리고 했는데 그때 그 누구가 이제 얘를 갖다 감싸줄까 말까 했는데 그때 정신건강 선생님이 참으십시오 하니까 나중에 아기가 울면서
해서 나중에 부모한테 안겨서 포옹을 했습니다. 애기 이렇게 놔뒀을 때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때 자기가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개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제가 아는 신경과적인 데이터라든지 최근에 나온 논문도 보면은 실제로 오락에 노출됐을 때 뇌 세포가 뇌의 형태가 변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신경과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에라이 끝까지 가자. 이건 아니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8살 아들이라고 주셨는데요. 자타가 공인하는 독서광이고 공부를 시켜도 너무 잘한대요. 근데 본인이 해낼 수 있을 만한 과제에서는 행복감을 느끼는데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너무 심하게 좌절감을 느낀다고. 이해하세요? 그게 전형적인 좌뇌형의 기질의 아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아이의 강점을 너무 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광이 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게 잘 되다 보니까 나머지 사회성이나 절제력 이런 부분들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몇 살인가? 8살. 8살 그러셨어요. 뭐가 문제라고요? 이렇게 좌절감을 한번 느끼면 너무 심하게 좌절감을 느껴서 그걸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그 아이가 적절한 좌절감을 못 느껴본 것 같아요. 적절한 좌절감도 있어요? 예, 그 옵티멀 프러스트레이션에서 그런 적절한 좌절감이 없으면 아이는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도 작은 실패와 그걸 약간 뛰어넘는 성공을 같이 줘야 되거든요. 성공만 주면 좌절 안 해본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작은 좌절도 너무 크게 느껴요. 아하. 근데 그 애는 작은 좌절을 좀 경험을 하고 좌절 후 격려받고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좀 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지 계속 독서광이라고 너무 잘하는 것만 노출되면 아이는 편향적으로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좌절했을 때 엄마가 놀라지 말고 네. 어이구 그거 좋은 경험이야. 그렇게 실망하는 거 좋은 거야.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오히려 그 감정을 이해해 주라는 거네요? 좌절은 너무 너무 건강한 감정이니까 그걸 엄마가 하도 안 하다가 보니까 좌절하니까 엄마도 놀랄 수 있잖아요. 얘가 왜 이래? 막 잘못된 이런. 것 같고, 예, 예, 너무 예. 좌절하는 것 같고 너무 좌절한다라는 건 좌절감에 알러직한 거죠. 그래서 그 좌절감이 엄마가 대신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8세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감정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좌절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다 이렇게 네. 좀 회복시켜주는 좌절될 쪽으로 수 인정해 있다. 주란 말씀이죠. 네네. 저 여기 볼게요. 이분은 지금 5학년이라고 12살인데 딸아이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면이 엄마보다 그릇이 크다. 아이 하는 대로도 주변에서 이런 평가를 한대요. 그래서 리더십이 좀 많은 아이인데 제 눈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주변에서 괜찮다는 아이를 그냥 둬야 되냐. 신경과적으로는 네. 제 나이가 50이 가까운데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저를 볼 때 부족하다 그럽니다. 네. 항상 가면 우리의 막내 왔니? 그러면서 엉덩이 톡톡톡 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건 뭐 괜찮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언제나 아이예요. 그러니까 미국 코미디 영화 중에서 그럼피 올드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한 80대 후반 된 할아버지들이 어릴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근데 둘이 이제 그 둘 다 이제 사별을 한 상황에서 어떤 이제 여자를 만나고 둘이 그 여자를 놓고 싸우게 됐어요. 근데 싸우게 됐는데 갑자기 뒤에서 지팡이로 누가 팍팍 치면서 보니까 100살 넘은 아빠인데 니들은 아직도 싸우고 다니냐? 아유 쯧쯧쯧 하면서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막 나이가 90이 돼도 부모한테는 부족한 거예요. 그럼 부모랑 자식이랑 바꿔야죠. 부모가 부족하지 않으면. 주변의 기대감이 네. 이렇게 중평이 좋다면 네,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일관된 평가를 하면 주변 평가가 좀 더 맞을 확률이 있겠다. 그리고 엄마 눈에 그 아이가 와 좀 왜 부족하게 보이느냐? 어쩌면 엄마의 마음을 투사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엄마 열등감이 있으면 그 아이한테. 아이가 뭐래도 열등감이 보일 수도 있고 이건 아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네. 조금 그 본인이 이게 아이 말고도 평소에 사물을 어떻게 보는지 엄마가 다른 사람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기의 그 평가 패턴을 좀 살펴보는 것도 네. 내가 이런 눈으로 아이를 보는구나라고 깨달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가 과연 아니라면 저는 네. 조금 주변 사람의 의견이 좀 맞을 것 같고 자기 눈이 너무 좀 이렇게 높은 기준 내지는 자기 열등한 기준이 혹시 있는지는 않는지를 엄마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두 통만 더 하고 결론 내고 이제 끝을 내야 될 것 같네요.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좌절감 비슷하게 본인이 해서 잘 안 될 것 같으면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격려를 계속하는 게 맞느냐. 사실 이제 부모 입장에선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딱 간해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안 한다. 다양한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럼 네. 부모 입장에서 좀 애가 타시거든요. 그 무조건 격려하면 더 무기력해집니다. 아 그래요? 네, 못하는데 자꾸 격려하니까. 아 애도 안 오구나. 네. 이거 차라리- 뭐지? 차라리 네. 지가 볼 때 할 만한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엄마가 볼 때는 요걸 저거를 해야지 지 나이 또래 맞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못할 것 같다고 느끼는 건 자꾸 하게 하는 것보다 그나마 내가 볼 때 이건 누구나 하는 건데, 근데 아이가 그건 좀 할 수 있겠대. 그럼 그 아이가 선택해서 하게 하는 게 더뎌 보이지만 좋은 첫 번째 스텝이거든요. 네. 그럼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때에 따라는 기다릴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는 적극적으로 데리고 네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찾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거기까지만 같이 해주는 거.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의견도 타진해보고. 근데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정상 범주 내의 이야기고요. 혹시나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중이. 그러면 정말 청소년기지 않습니까? 네. 청소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청소년기에는 분명히 뇌가 리모델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또 있다. 굉장히 다른 반응을 하거든요. 사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어떤 지금의 마음 상태고 뇌 상태인지를 조금 평가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정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 정말 원치 않았는데 제 아빠의 기질을 똑 닮은 아들입니다. 남편이 굉장히 뭔가 열정이 없고 게을러서 참 속상했는데 아이가 아빠의 기질을 쏙 닮아서 남편은 내버려 둬라. 나도 옛날에 그랬다. 그런데 잘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런 아이의 기질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부지런한데 방법이 좀 없을까요 하셨거든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화가 날 땐 애비를 많이 담죠. 네. 이 땅의 애들이 신경과적으로는 맞습니까? 네, 신격가적으로는 저쪽으로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네. 뭐 몇 가지 생각이 그냥 떠오르는데, 부부 관계가 안 좋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 그래요? 이미 내 눈에 남편이 미운 거예요 지금 일단. 네. 몰라 그냥 이게. 근데 애가 그럼 애가 더 걱정되죠. 네,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렇겠죠. 뭐 네. 남편이 좋으면 모든 게 다 이뻐 보이니까 그럴 그리고 수는 또 한 없겠지만. 가지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기질의 극명한 차이. 그러니까 엄마의 기질과 아이 기질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잘못되는 사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말이 한 51%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얘한테는. 예. 근데 51%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49%에 뭔가 다른 게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 네 기질은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부모 역할이 다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아이의 기질 중에 좀 이렇게 예를 들어 아이가 너무 그 논리적인 걸 따진다고 해서 논리적인 것만 노출되면 너무 편향이 되니까 네. 아이로 하여금 통합적인 것도 노출을 좀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대로 두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균형을 잡는 방향으로 엄마의 기질을 조금 설명하거나 적용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뭔가가 좀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두시진 말고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아이를 그렇다고 막 끈다고 아이가 막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나름의 틀 안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엄마를 닮은 기질도 조금 해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주 긴 얘기를 2시간에 걸쳐서 안 지루하셨죠? 네. 이런 자리 참 좋지 않으세요? 저희가 다음 달에는 영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테마로 대치동의 1타 영어 강사 2분을 모셔올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교육에서 영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도무지 이 영어 어떻게 해야 잘하는데 애들 중학교 가면 다들 고민하세요. 문법을 가르쳐야 되나? 이때부터 이제 영어 공부가 막 흔들리거든요.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이라면 좀 우습지만 2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얘기를 한마디씩 정리를 좀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나라부터 가겠습니다. 네. 우리 경성대학교의 최재효 교수님. 혹시 흑맥주 좋아하시나요? 맥주라면 없어서 못 먹습니다. 네, 그 흑맥주가 가장 유명한 회사가 기네스라는 회사잖아요. 이 기넥스의 슬로건을 아시나요? 항상 광고 카피로 나오는 기다림 후에 가장 좋은 일이 찾아온다. 기네스는요, 딱 따르면은 이게 이제 뿌옇게 나오잖아요. 그러고선 1분을 딱 기다리게 되면 거품 위로 쫙 올라가면서 맑은 검정색이 나옵니다. 그때 마셔야지 가장 맛있어요. 하물며 맥주도 그런데 아이들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림을 조금 더 배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부는 DNA가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정신과의 김민철 원장님. 네. 2시간 동안 여러분 가장 많이
미소 지었던 타이밍이 맥주 이야기할 때인 거 여러분 모르셨죠? 예, 제 눈엔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뭐 아이는 믿어주는 대로 된다. 이게 여러분 뇌과학적으로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되게 우습게 보실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가질 때 나의 뇌세포가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그 뇌세포는 공명처럼 아이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토대로 아이를 판단하면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내가 왜곡된 생각을 길러와서 아이를 평가하는 것일 수 있는데 당장 좀 아닌 것 같지만 왜 지금 하는 걸 보면 아닌 것 같지만 엄마가 아이를 향한 믿음을 좀 새롭게 한번 가져보면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을 좀 쏘아댄다면 그 아이가 의외로 신비롭게 어떤 그 힌트를 발견하거나 변화의 조짐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 중에 좀 이렇게 믿음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나코치 미래인재연구소의 강민정 대표님. 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기지피. 무슨 뜻일까요? 지기지피. 나를 알고, 네, 너를 알아라. 네,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엄마를 먼저 믿는 용기, 나를 믿는 용기.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용기. 그리고 내 아이를 믿는 용기. 내 아이를 믿는 용기는 제 책 제목이고요. 그리고 홍보. 영화 명량에 그 명대사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명대사.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나에 대한 두려움, 자녀 교육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모두 용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신경과의 류상효 과장님. 예, 발음이 좀 어려운데 소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귀한 자리가 됐고 너무나 제가 많이 배워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약간 주제에 벗어났지만 오늘 게스트이기 때문에 다음 날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치고 하겠습니다. 제가 신경과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인생의 종착역에 계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노인 학대 분들도 많이 보게 되겠고, 쉽게 돌아가신 분도 많이 보죠. 그랬을 때에 이제 제가 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아들한테 맞아가지고 와서 아빠가 소송 건다고 진단서를 써준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가 인생은 참 지금은 한 80세까지 살지만 옛날에 이순신 장군 때 나이 때는 평균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거 볼 때 보면 지금 참 인생이 짧은 것 같은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행복하게 노년을 맞이하고 행복하게 또 자녀들과 행복하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잣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좋은 대학을 목표냐, 아니면은 좋은 돈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떤 권력을 목적으로 하느냐, 정말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러한 가치관을 확립하셔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놀라운 게 이렇게 억지로 오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같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건 주제에 대한 공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셔서 팟빵의 상위 1% 워킹맘 찾으셔서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들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굉장히 우리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자식을 언제 제일 잘 키웠지? 라는 생각을 어느 부모나 어느 순간을 떠올릴 텐데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기숙사에서 당첨이 안 돼갖고 원룸으로 나왔는데 원룸을 얻어준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이렇게 따뜻한 방을 얻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야 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마운 거 알아야 하지. 엄마도 돈을 허투루 벌진 않거든. 하고 제가 느낀 것이 좋은 학교를 보내서가 아니라 내가 자식을 좀 키웠네라는 저 나름의 굉장히 뿌듯함이 있었어요. 스스로 아이들이 무엇에 감사할 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우리가 말한 걸 나눌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지금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온 거고요. 저희도 지식기부 나누고 싶었고
저도 아이들에게 사회적으로 나누는 사람이 되다는 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알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은 작지만 여러분들 가슴에 남은 이야기로 오늘 여기 못 오신 대치동 일타 강사 김동영 소장님께서 어른들의 가장 큰 의무는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가능성을 끌어내 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치동도 결론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돌아가서 오늘 한참 얘기했으니까요.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3초 이상 눈을 좀 맞출 수 있다면 성공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과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 4월에도 함께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상일 프로 워킹맘 공개방송 첫회 애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영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테마를 달았습니다. 과연 한국 사회에서 영어 공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다음 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뵐게요.